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성 중 한 가지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 중 생각한다고 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을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누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동시에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 과정과 결과까지 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한다, 어떤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 생각하지 않았던 때로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서 그 이후에는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 혼자서 한 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라는 것을 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던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것이고 여러분은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고 두 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옛날 만화 주인공 영심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는 하나지 둘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하나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창조를 한 당신은 단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그를 그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단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그런 생각하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당신이 한 그 창조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창조 이들 사이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이들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물론 우리는 그것이 같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같다 혹은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완전히 다른 것들을 놓고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것이죠. 종이에 한글로 노란색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종이 위에는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게 되죠. 쓰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비교해 봅시다. 그것이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라는 것, 이것은 제외합시다. 또 노란색이라는 것은 노란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색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이 뜻, 파랑색도 마찬가지이고 그 뜻도 제외합시다. 종이 위에 쓰여진 그 두 개의 단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배제합시다. 하나는 왼쪽에 쓰이고 하나는 오른쪽에 쓰였다든지, 시간적으로 먼저 쓰이고 나중에 쓰였다든지 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다 배제하고 어디 한번 그 둘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줄 세우기가 가능해지는 그 전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비교는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 최소한 동질성이 있어야 하고 그 동질성의 범주 내에서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인간의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론 모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점에서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한다고 하는 어떤 작용, 행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든 것이고, 결국 당신과 똑같은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 경우에도 같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면 모두 다르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비교할 수 없으면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과 완전히 다를 때 당신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면 당신은 앞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서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인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는 대상과 마주쳤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때 우리는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와 같은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알리려고 하고, 상대방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렇게 각자의 자주적인 노력의 결실이,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주 우수한 도구가 말과 글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그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당연히 학습, 공부라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똑같이 이러한 창조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은 둘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이 평등이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저울로 다 다뤄봐야 됩니다. 자로 재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모든 사람이 서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미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기로 한 그런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똑같은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둘을 놓고 어느 쪽이 우월하다, 대등하다, 열등하다 하는 그러한 평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대등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 데 대해서도 또 모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존엄하다고 하는 이유는 좀 기대에 어긋나게 좀 초라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까닭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안다면 바로 비교를 하겠죠. 첫 번째 사항은 내가 더 높고 두 번째 사항은 네가 더 높고 하면서 쫙 비교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열이 정해지면서 존엄해지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각자가 독창적인 존재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때 독창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각자 독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두 번째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가 하는 대로 그렇구나, 아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씩 인정해가는 방법밖에는 없죠.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인정이 다시 말해서 존중인 것입니다. 추앙이 아니고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다 하는 모습을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본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인간에게는 원천적인 것인가? 그런 면을 한번 평가해 보죠. 서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다 떨어져 있고 비교도 불가능한, 그래서 똑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등보다는 자유가 원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원천적인 것은 자유다. 그것이 잘 어울리는 까닭은 인간의 특성 가운데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다 하는 데에서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역시 이러한 그 개념에 아주 부합하는 그러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은 1948년에 제정 공포되었고 그 건국헌법의 힘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은 자유를 선포한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천적인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이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건국헌법이 자유를 선포한 헌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자유를 선포한 헌법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존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선포한 헌법은 평등을 선포한 헌법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존재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에 따라서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을 해왔죠. 헌법이. 그래서 현재의 헌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개정의 한계를 유월한, 침범한 그런 헌법 개정도 있었고 거의 전면을 다 뜯어고친, 마치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헌적인 개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밖을 뜯어 고쳐도, 헌법의 조문을 뜯어 고쳐도 존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자유를 선포한 헌법으로 일단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속성은, 그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그것을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거의 변혁에 가까운 변화를 시도했는데 설령 건국헌법에 있던 내용을 그 헌법 이념에 충돌하는 내용으로 지금 바꿔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이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를 선포한 헌법이고 앞으로 또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다시 건국 헌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고쳐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굴절은 있었지만 다시 원형을 찾아가서 정상적인 보다 발전한 그런 헌법으로 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년, 20년 그런 단위로 헌법을 아무리 자기들 맘대로 바꾸어도 그 헌법은 사실은 바탕이고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형을 회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는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줄 세울 수도 없는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인 존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고 저 사람도 절대적인 존엄자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작은 상점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근로자이거나 또 외모가 인기 있는 외모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또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그가 1급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9급 공무원이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없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많은 그 겉모습과 또 그러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고 외모가 좀 아주 인기 없는, 싫어하는, 사실 이것은 별 의미는 없지만 그렇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하지 못한다든지 행복할 수 없다든지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모두 틀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살아가는데 재화가 필요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유한하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그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말이 이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때의 욕망은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다른 것도 인간은 욕망이 무한하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무한하다 하는 것은 정말 무한하다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를 유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념하고 연결해서 나온 것이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좀 불량품의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량품의 이즘, ISM.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후 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때의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은 우선 부러워할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든지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만 거듭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증오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시대에는 이제 불량품 사상이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금전 만능주의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류는 아주 고심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도로 혹은 권력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변혁해서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분배로 해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라고 표현을 해야 옳은데 그저 이해하기 쉽게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산을 1만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A, B, C, D라고 하는 네 사람은 이 부가 0인 것입니다. 제로 단위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불평등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분배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스터 김의 그 1만 단위를 나머지 네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 미스터 김은 그 분배에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를 누르고 분배를 실시하죠. 그러면 이제 미스터 A, B, C, D 네 사람에게 각각 2,000단위씩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스터 김과 미스터 A, B, C, D 5명이 각각 2,000단위씩을 갖게 돼서 숫자상으로는 평등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5사람이, 물론 미스터 김은 찬성하지 않겠지만 절대 다수인 5사람 중 4사람이 평등하다 하면서 만족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미스터 A, B, C, D 4사람은 분배를 받을 때까지는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분배를 받은 후에 이제 똑같이 부를, 재산을 2,000단위씩을 가지게 됐을 때 이들은 그 재산이 더 늘어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배를 한 이후에 그 평등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저항했을 뿐이지 평등을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문제다 하고 항상 주장을 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다. 또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결국은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방금 이야기한 5사람처럼 동일하게 2,000단위의 재산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죠. 그러나 일단 인위적으로 힘으로 동일하게 2,000단위씩을 갖게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남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남하고 똑같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 균등한 환경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 달라 불평등하다. 그러니 재분배를 하든 어떻게 해서 평등하게 만들자 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재화의 불평등을 가지고 재화가 불평등해서 인간마저 그렇게 서열이 매겨지고 등급이 나눠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한 주장까지도 하고 있죠. 이렇게 되고 보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돈 주겠다고 하는 후보를 선출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좀 그랬겠지만 가장 가까운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제19대 보궐대통령인 문재인 씨는 지금까지의 이 돈 주겠다고 해서 당선되었던 대통령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특이하게도 평등주의자입니다. 비슷한 부류가 현재의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 있죠.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박원순 같은 부류의 평등주의자가 아닌 그 이념상 다른 이념을 가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주의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데 문재인 현재 대통령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이념이라고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과 반대되는, 그래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이념을 지닌 사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거의 세계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부분의 그 국가 대표들은
다 이러한 자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심지어 그 불법으로 우리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김정은조차도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는 좀 놀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은은 평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평등주의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청년이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불행하고 그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고 그의 인생은 성공적일 수 없다. 비참함이 아주 땅속으로 꺼져 듭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청년은 존엄하지 않다. 우리 그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가 팔다리가 없어도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어도 존엄하다. 그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는 자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등주의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출발할 때부터 승패가 가려져 있고 우리는 패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존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존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꼼꼼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위험한 표현은 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명하게 햇볕 아래 펼쳐놓고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런 이념을 지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주의자이기 때문에 패배자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불평등의 상태를 자기 손으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반 국민에게 돈 배급을 시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 돈 배급 이전에도 복지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자립하기에 힘든 그런 국민들을 보조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패배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패배자이고 애초에 불리한 위치에 있고 불평등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 더 달리기 위해서는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죽을 등 살 등 달려서 어느 날 1위가 될지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정부는 그들을 돕는다 하는 것이 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너희들 앞에는 패배와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구조해 줄게 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돈을 배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그의 표현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설, 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 가운데에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난해 목련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무생무치라고 해서 특별한 정치색도 없고 그저 법을 연구하는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든지 존경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좀 떨어지고 변변찮으면 비판을 좀 많이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것은 우연히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었던 기억이 바로 그 펌프를 직접 펌프질을 해보았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곳 뒤뜰에는 펌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고 그런데 다른 관람객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펌프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펌프로 물을 퍼 올리는 데 성공했죠. 그것은 펌프에 먼저 물을 한두 바가지, 그러니까 보통은 한 바가지 가득 이렇게 붓고 정말 빠르게 펌프질을 그리고 한참 동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밑에서 물이 올라오죠. 바로 이때 처음에 붓는 그 물 한 바가지 정도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미끼나 떡밥을 뿌리는 그런 류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싶죠. 펌프질을 할 때도 물을 부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펌프 물을 퍼올리는 것을 보고 같이 거기 왔던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른 관람객들도 갑자기 그것이 그 관람 코스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줄을 서서 펌프질을 한 번씩 해보려고 길게 줄을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생가에 가게 되면 직접 펌프질을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펌프로 물을 퍼올리는 데는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 가장 먼저 붓는. 그 다음에는 그 마중물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펌프질을 아주 세게 그리고 끈기 있게 상당히 좀 긴 시간, 그렇다고 해서 뭐 30분이나 1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펌프질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마중물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 씨, 그가 그 소득주도 성장설이라기보다는 마중물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친숙할 텐데, 그의 이 주장의 그 과정,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 가면서 문제점을 밝혀보기로 하죠. 우리나라에는
그 대기업으로 그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대기업으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시장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돈이 많은 부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대기업이 그 재산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물에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마중물은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물로 그냥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시장주의자인 대기업은 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 상태의 물이 아니고 그들이 노력해서 만든 경제 지하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물이 많은가? 그것은 바로 이 시장주의자가 지하수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지하수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찾은 지하수로 경제 지하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제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는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좀 내놔 하면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 마중물로 쓸 거야 하면서 뺏는 것이죠. 그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빼앗기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로 그 뺏은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맨 땅에 그냥 아무 데나 맨 땅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에 그 물을 퍼붓습니다. 왜 거기에 물을 붓느냐 이렇게 물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물 붓고 여기에서 지하수를 퍼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붓기만 하면 그 다음엔 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마중물설, 소득주도 성장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그 시대에 이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에서 마중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주기 싫었겠지만 펌프에 마중물 좀 주자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안 주겠다고 하면은 시장주의자는 분명히 나쁜 녀석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독특하다고 했죠. 그는 지하수를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남다른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한계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시장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물을 퍼붓는 이곳에는 땅속에 지하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하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어디서든지 다 물이 나온다.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바로 지하수 찾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전문가다. 우리나라 아무데나 땅 판다고 해서 다 물 나오는 거 아니다. 사실 물이 나오는 곳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대기업, 시장주의자가 만든 그 경제 지하수,
그것은 저절로 밖에 나가서 주워온 것이, 그냥 퍼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 지하수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촛불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촛불 정부다.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 그들이 촛불 국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확해진 것이죠. 그 이유가 4가지. 지금부터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을 모릅니다.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은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행정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데나 펌프를 설치하고 마중물만 부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는 지하수는 원래 어디에나 있다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막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매우 비현실적인 망상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촛불 국민, 자기네 국민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국민은 마중물을 주면 받아먹는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국민은 시장주의자가 아니겠지요. 마중물을 시장주의자에게서 빼앗아 왔으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국민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펌프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의 국민이 마중물을 그저 꿀꺽 먹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두 수긍할 겁니다. 펌프질을 하는 사람은 시장주의자이지 펌프가 아니지요. 펌프는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다. 펌프는 그저 바가지로 물을 퍼 넣으면 받아 먹을 줄만 알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그 촛불 국민에게 마중물을 줬더니 지하수를 퍼올릴 것을 기대하고 줬더니 그저 마시고 감감무소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셋째, 그러면은 문재인의 촛불 국민이 이런 펌프다. 마중물은 한없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그러니까 문재인의 국민, 촛불 국민이 아닌 나머지 일반 국민이 점점 펌프화할 것이다. 펌프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저 마중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줄 서는 국민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마중물을 받아먹겠죠. 일단 펌프화하고 나면 펌프가 되고 펌프는 펌프질을 못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펌프화한 국민과 어쨌든 이 늘어난 펌프 국민들은 마중물을 먹고 만족할 것인가?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마중물은 항상 한 바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을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항상 반드시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먹기만 하는 이 펌프 국민은 부족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이없게도 이 펌프에게 물을 넣어주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물론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퍼올리라고 준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적어도 마중물 한 바가지는 먹여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펌프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항하면서 투쟁을 할 겁니다. 더 달라, 그렇게 하겠죠. 넷째, 인간은 본래 자유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평등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인간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마중물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아주 한몫 크게 떼어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공로자, 자기 편이라고 해서 그럴싸한 자리도 주고, 그렇게 주더라도 역시 그들도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곧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펌프가 마중물을 먹어치우는구나 하는 것. 그리고 여기 한 바가지 또 한 바가지 붓고 나니까 뒤에 계속 늘어나서, 펌프가 계속 이어서 늘어나서 마중물을 재촉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빨리 펌프질을 해야 할 텐데 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결국은 펌프질 할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망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사정이고 우리가 알 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 하나 죽으면 다 끝날 것인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보궐 대통령이지요. 물론 그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보궐 대통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되지도 않는 마중물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껏 마중물 다 뺏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하는 그날까지 질질 끌다 보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는 뜻이죠. 시장주의자들 여러분은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여러분, 시장주의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국내에 있건 아니면 해외에 있건 혹은 지금 감옥에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일어서야 합니다. 시장주의자는 당장 마중물 주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어느 정도 좀 뺏기고 나면 그러면서 그동안에 연명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긴장감 없는 그런 태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여러분도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마중물 주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국민교육을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십시오. 국민이 제대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계속 돈을 주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속아서
쓸모없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도록 든든한 현명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교육을 시행하는 데 앞장을 서십시오. 여러분들은 비록 지하수를 찾고 경제 지하수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그 능력을 나눠주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펌프로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서 우리 국민이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존엄한 인간이고 그리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교육을 자발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겪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때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상황이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주의자와 시장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분열을 했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서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보험을 든다는 명목으로 이 평등주의자들을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죠. 또는 평등주의자의 대리전을 수행한 군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전 국민 중에 유권자, 그 유권자 중에 투표한 사람들의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것은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지자를 다 버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